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황영기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삼성에도 있었고요. 우리은행장도 했었고요. 증권회사 사장도 했었고 인사 전문가로도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좌장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이 글로벌 포럼인데요.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시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서부터 대학생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세대층이 어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가시려면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국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사들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꽂고 한국말 통역을 들으시고 직접 들으실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래서 최대한의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대부분의 진행은 한국말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연사와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왔다 갔다 두 나라 말을 같이 쓰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제 1회서부터 이 인재 포럼에 같이 관여를 해서 올해가 13번째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재 포럼이 발전을 하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시고 특히 다양한 분들이 참가하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제는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 미래 요즘에 미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과거에는 미래 그러면 뭔가 밝은 것, 희망찬 것, 오늘보다 나아지는 것,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을까? 제 생각에 그 이유는 과거처럼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이 기술을 컨트롤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왔고 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인간의 삶의 질을 더 좋게 만들어 왔죠. 근데 이번에 일어나는 변화는 사람을 뛰어넘는 변화가 아닌가.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변화, 이 변화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변화와는 전혀 다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변화가 아닌가.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더 아주 현실적으로는 슈퍼마켓 가서 마트를 가도 이제 계산을 자동으로 하고 지하 주차장에 왔다 갔다 할 때 출입문에서 전부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차량 번호 인식을 다 하고요. 과거에 고속도로에서 펴봤던 사람들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이패스로 다 됩니다. 일자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도 이렇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세돌 바둑 구단을 이기는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세상에서 앞으로 세상이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디지털 혁명이죠. 이런 혁명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아직 준비가 안 된 중장년, 노년 세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국가는 뭘 해야 될까? 사회는 뭘 해야 되나? 또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리고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럼 지금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또 기업은 기업대로 새 시대에 맞는 그런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어떻게 발굴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양성하고 보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앞에 주어진 큰 숙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숙제들을 한번 풀어보고자 세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제가 세 분의 연사를 한꺼번에 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연사들은 약 한 20분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분은 미스터 마크 하버크라프트입니다. 이분은 SAP Success Factor라는 회사에서 인사 컨설팅 전문의 인사 컨설팅 담당하고 계시는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스터 하버크라프트는 오늘 급변하는 세상에서 직장인들이 기술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과 피해의식, 이것을 극복하는 데 인사 담당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스터 쿠니아 츠보다십니다. 이분은 IBM에서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츠보다 씨는 IBM의 인사관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왓슨이라는 컴퓨터 아시죠? 왓슨이 커리어 코치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핵심은 대학 졸업장 필요 없다. 블루 칼라 시대는 갔다. 화이트 칼라 시대도 갔다. 앞으로는 뉴 칼라의 시대가 온다.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아마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스피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카카오의 황성현 부사장입니다. 황 부사장님은 계속 카카오에 계셨던 게 아니에요. 요새 우리가 원하는 아주 다양한 회사를 다니신 분입니다. SK 네트워크스, 야후, 타워스페린, 구글, 이런 좋은 회사만 골라서 다니셨어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인데 인사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카카오에서 지금 People Intelligence Lab, 제가 번역하기엔 인간지능연구소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People Intelligence Lab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황 부사장은 새 시대의 인재를 어떻게 뽑는가, 그리고 인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카카오의 경험으로 또 구글의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인사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연사분을 초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미스터 마크 하버크라프트, the podium is yours. Thank you. Thank you.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Well, good morning, everybody. It's my first time in Korea,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ospitality. I work for a company called SAP SuccessFactors, and obviously that's technology for people. It's HR technology, but the difference when we make it now is we're making it for the people. Because the big opportunity for HR, and everybody in HR in this room, is it's a very exciting time to be in HR. The reason being is, although there's so much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what companies are realizing is that the actual key ingredient to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goals that they set is actually their people. In fact, the more that technology is developing and enhancing, the more companies are recognizing that that one unique difference that actually makes a difference in their organization is actually their people. So rather than me explain that, I've got a short video that I hope for all the people in HR that they take this message, and when they go back they understand that this is a big time to change and there's a big challenge for you. You've read about it, you've heard about it. You've probably even complained about it. The old ways of working no longer work. Change is faster than we are. Technology changes the jobs we hire for. Trends form like the weather, and this is the forecast. Unpredictable with a chance of different. And now for the challenge. Keep up. Break free. Shatter expectations. The time is now, and we are here to shake things up. Ready? How to start a revolution. 1. Round up a rockstar team of humans. 2. Challenge the norm and the status quo. 3. Design, think, share, listen, muse, brainstorm.
repeat again and again and again. Cultivate enthusiasm, nurture ideas, define a clear, simple message. Aim high, trust, find truth in diverse perspectives and among partnerships. We are a force. Let's truly change the world, change lives. When we are a megaphone for the unheard, a lighthouse for the unseen, we create exponential change. When we connect people to purpose, they will give you their best. With our leadership, our ripple will become a wave. Our wave will become a movement. Our movement will become a revolution. We are the human revolution. And the human revolution starts now. So look, you can see it's a really, really exciting time. We have a lot of organizations grasping not only, that digital is here, digital brings an opportunity to release the potential of people. We're talking about the opportunity to fail, the opportunity to innovate. We heard this morning about big companies don't innovate and small companies is where the innovation is. Well, I can tell you from personal experience, the big companies buy the little innovators, and they're buying them for a reason. They're buying them for their people, okay? So, digital isn't going anywhere. It's certainly always going to be there. In fact, the only real difference is what we have in our homes, we just don't have in our workplaces. And that's really what we all need to concentrate on. We need to bring a seamless transition of technology from how we interact at home, how we might want to do our online banking, to how we book our learning, to how we train. There's an opportunity for everybody in the room to understand that technology isn't going to take your job, it's going to enhance your job. It's really about, not fearing technology, but it's really about what we need in HR as people who are going to take people and enhance their ability to understand technology and not be fearful from it. When you have 40% of administration in your role, that was never meant to be part of your role. There's 40% of your capacity to do the job that you do. If you're in HR, it might have been a HR director or a HR business partner. If you're the head of engineering or head of development, you're spending 40% of your time with your head in the sand. What we need to do is take this opportunity now as people to leverage technology. It's really about connecting your people with the purpose of your organization. It's really about that instant communication and that ability as you as an individual in an organization to truly be able to grasp what is happening in the organization as the pace of change really accelerates and moves faster and faster. The one thing we heard this morning is, change is great as long as it doesn't affect me. Well, change is going to affect every single body in this room, but it's whether you want to look at it as a positive or a negative. And whether you're leading a corporation, what you have to understand is your leadership needs to change, and you need to connect your people with the purpose of your business. And HR technology will do that, but it's a small piece of it. It's a really tiny piece. What you really need to concentrate on is 3 fundamental things in changing the way you operate your business. The first one is the way people are treated. You need to treat people as you expect to be treated yourself and understand that your organizations are going to become more flatter. You're going to have a much more transient talent workforce. And therefore, you need to be able to treat them and understand that even from an intern all the way through to the CEO, there needs to be technology around them to help them to perform at the best of their abilities. How your business is organized. What I mean by that is the structure of your business. Most organizations operate with a top-down, a CEO down, a chief innovation officer down. You really need to start to look at how your organization is constructed, and you need to look at organizations right to the ends. So you need to tap into those people at the ends of your business who deal with your customers and give them the power to make decisions and run the business for you. The third one is how you make decisions. We heard about it this morning from Netflix. It's about giving people the autonomy and the responsibility to make decisions as if the business are their own. One of the things I notice about HR historically is that we create policies and processes to protect the organization from its people. I think that's fundamentally wrong. And as we move into a digital age, you really need to start to look at giving people the autonomy and the responsibility to run the company and try and go forward.
I'm sure there's nobody in this room now that goes to work trying to bring the company down, or at least I hope not. Give people the chance to excel, to fail, to innovate, and your business will expand. The old way of personnel departments treating people in the P&L as a risk really does need to change. So, at the end of the day, we are all employees, and if we understand our own individual wants and desires, whether that be different generations, millennials, different ideas, you've got to understand that we can communicate to all people all the time. And it's really important that you understand that your people truly are your business. If you're looking for, with SAP, a super bit of software or a super bit of technology, it won't replace a bad process. A piece of technology, if you take an old process and put it on new technology, you still get the same outcome, okay? We really need to concentrate on freeing up our best assets, which is our people. So within that, our customers want more control, as you know. They want to be able to order online, you all order online, and you want to be able to decide what you want to watch on Netflix or anything and different like that. Well, you know, our people are no different from that. So we need to create technology systems that enable them to manage their own career, to hire people, to learn things, to pass that information on, to share that with their colleagues. That's the future of HR technology, and that future is right here now. That platforms are there for you to do. But don't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that putting in the new technology and applying the old people and the old processes is going to actually make any difference to your business. So, famous quote from Mr. Jobs was that you don't hire smart people to tell them what to do. You hire smart people so they tell you what to do. And that's what really, for me, that's a really inspiring quote in the essence of how to run a productive business. Every single person in this room, whether you're a student, whether you're a CEO, wants to do the best, wants to be given an opportunity to shine. It's really important for us as people, as individuals, if you manage people or educate people, that you give people the opportunity to be the best that they can. People will learn new skills, people will adapt to do different things. I have spent a bit of time in Japan and with some of our customers there, and I found Nemawashi, and excuse my English pronunciation, but what I've noticed is that the ability in Japan to really be inclusive of a culture, to bring people along, to get consensus on where the company is going and what that change means to them. Once you understand that, you're able to really drive with your purpose, and that results in higher engagement and higher productivity in an organization. So how do we do that? I do it in our company by sitting around the dinner table. I'm sure you all have large families, grandmas, granddads, nephews, nieces, babies. When we all sit around the dinner table, we all communicate about different things, different challenges in our business, different challenges at home, you know, learning languages, school grades, all those different things. It's no different now in an organization. We need to remove the structure and the inhibitive top-down organization, and we need to communicate just like we would communicate around the dinner table on a regular basis without any preperceived ideas and politics. Those people around that company dinner table are your business.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you value them, just like you value your family and you have conversations with them. Knowledge comes from all of us, from your young child all the way through to the oldest members in your family.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don't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that technology is driven by young people. Knowledge is going to be the real power, and we're going to hear about how data is a real power. It's all about knowledge and predictive insights. So let's not forget that knowledge can be built over years and experience. So my final point really is about toppling that pyramid. We need to challenge the organizations we're in, and we need to look at the structures that we're around. And I'm asking you to start a revolution. I'm asking you to go back to your workplaces and challenge the way things have been done. Just ask the question why. Because we need new leaders. We need people who are in the team, who are going to help other people through, who are going to encourage people's behaviors, who are going to really start to look across the organization and find the talent and find the new ideas. So what does that mean, really? It means using it today. We all have got mobile phones, and I'm sure you've all looked at it today to check your calendar or do your agenda. Yet the stark contrast I see in organizations is we don't bring that technology into the workplace. So start using it today in your workplace. Start trying it. Start trying all the different tools and things it will do. And as I said,
This is about leading the change. And what that needs, it needs a bit of courage. So I'm asking you to take a leap in your organizations. I'm asking you as individuals to take a leap of faith that technology is there as an opportunity. And what you need to do is find that opportunity in it for yourself. So I'll finish with a short video, and then I will pass over. There comes a time in every employee's life when enough is enough. When you just have to tell it like it is. Can we talk? Well, this is kind of one of those times. I quit! Looking for jobs elsewhere. I am staying! I just really enjoyed talking to you about my goals and how I can better contribute to the company's performance. That's fantastic. Welcome to SAP SuccessFactors, bringing more meaning to people's work.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Hello, everyone. It's such a privilege to be on this stage with all of you. I did hear that there are 700 of you in this room. And to be honest, I didn't expect this much audience. And I feel so proud and so much part of this community because I feel that there are 700 of HR and people advocate in this room. And nothing's better than standing here as a HR leader of one of the enterprise to be with all of you. I also understand that some of you are students, some are teachers, some are HR people in the company, some are CEOs. So again,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 embrace people and HR. So I'm from IBM, and I did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IBM and where things are with our enterprise. So some of you may know about it's an old company, 107 years old. So it's a technology company, but not a typical image of a tech company. So this morning we heard from the Prime Minister, Frederick Reinfeldt, about change, where everyone embrace change except for themselves. Well, IBM has been changing past 100 years, and we are reinventing ourselves constantly. So it's almost like a change is a BAU, business as usual. And because of that, perhaps we are among those people who may embrace change that are to ourselves, but that become a sort of a BAU. And that's kind of how we reinvent ourselves. You hear that IBM are going through a lot of transformation, and that is indeed true. One thing that I want to also highlight, though, is our technology focus, research focus, because IBM has been number one in patent leadership in the USA for past 25 years consecutive. By the way, number two is Samsung. So IBM is still ahead of Samsung, but compared to a lot of the tech companies, both Samsung and IBM are well-established companies. So we can still invent. We can do a lot of things with technology. It's just that we have to constantly reshape and reinvent ourselves. I represent IBM HR for IBM Asia Pacific. And it's a very diverse geography. So I do want to also acknowledge here that Jessica this morning, Netflix, did mention that Netflix don't have a process. Well, IBM has a process because it's very diverse and it's very complex. And without any process, it's going to be a chaos. So we do have a process. But again, process is things that we constantly revisit and reinvent because India, IBM, has 100,000 people, 100,000. And IBM Korea is 2,000. So compared to the, to different markets, the way that we work through in India are very different from the way that we work through in Korea to be successful. And to be able to
keep things as one IBM, which is our important agenda, we again try to reinvent what we do constantly. Let me just talk about the transition and transformation that we have been driving. You may have heard 10 years ago, maybe 15 years ago, of the globalization or global standardization in technology. So what was popular back then, and a lot of large companies, including IBM, did embrace, was to standardize things as if the world is one size, and we can try to do a one-size-fits-all kind of a mechanization, systematization, and try to be productive at a global scale. So that's no longer true with IBM or with many innovative companies. And we are trying to use technology today to bring two things to the enterprise. One is that HR or the people are also part of the business. So we are using technology to bring return on investment, ROI, to our company. So that's kind of exciting and also very business-focused part of HR. And I think all of you would also feel that, I think Mark said, we are no longer a personal department. And we are not. We really are part of the business. And HR and people equal business. And we are all striving toward maximizing return on our investment. That's one side. The other side is to maximize each individual employee experience. And I think this morning there were discussions about that already, how to empower each employee. That the whole point here is to maximize employee empowerment so that each individual can unleash his or her energy to make a difference and bring value to the company, to the society. Okay. And the new culture that we are trying to drive through is to be very transparent, open to feedback, open to failure, and people are highly engaged as one team, as part of the enterprise, part of a society. What has moved the needle for IBM? So I'll talk about two things, and I'll continue on this ROI path, return on investment, and individual employee experience. And let me talk about a few examples here. I put here a few star marks here: proactive retention, cognitive pay, your learning, Watson Career Coach. These are examples that I wanted to just highlight today to show some of the things that we do using our technology. Just a two quote. Technology doesn't only drive efficiency, but it fuels collective innovation. And analytics is a predictive management tool for driving ROI, business performance. One example, we predict attritions at IBM using IBM research technology extensively. And we have been doing that for past 6-7 years. I was in New York 6 years ago running compensation for IBM. So I was part of this a very big initiative to predict attrition. What we do is that we analyze different populations across the world, 380,000 people that we have. We bring them into different clusters, grouping by where they are, what they do, what their experiences are, their performance, their pay level. We create cluster of employees. And we identify areas where there is a high propensity to leave, the organization. And after several years, we have become so good in that prediction that we also know what actions are needed exactly to be able to retain that cluster of employees with high attrition or high propensity to leave. So where we have become sort of an expert through this technology is that, let's say in India, in this market or site, we have 10,000 employees, of which the attrition rate tends to be 20%. So we know what levers to pull, particularly with regard to compensation, to make sure that we can bring the 20% back down to 10%. So what does that do?
of course, it requires investment. So we do invest money to be able to bring that 20% attrition to 10%. At the same time, I talked to my CFO how much saving that could bring to the company. Why is that saving? Because once people leave the company, you have to hire new people to backfill him or her. You have to train that person who came on board with an education cost. There's also a productivity loss in between the people leaving, new people coming. So we can quantify again with research technology all of that loss of money that is part of this attrition. So what we have come up with, and this is the kind of where HR leader and CFO shake our hand, is that I tell my CFO, hey, I can save you a lot of money if you give me a lot of money. That's the whole equation. And I use the investment to bring more saving to the business through reduced attrition. And this has been going on for past few years. And the beauty of this is that in the past, HR leader and a finance leader always debated what is the right level of compensation investment. So some of you who are part of HR leadership may go through that every year with your CFO. In many instances, technology has solved that because this equation brings win-win to both HR and CFO. That's technology that is very new, but very powerful in terms of bringing HR very close and very well aligned with the whole business. So that is the one example, good example of technology being used to bring maximum business impact to our enterprise. Let me go to the individual side, and it's a bit hard to read maybe, but we have this Watson Career Coach. So Watson Technology, some of you know, is an AI platform of IBM. And what we have been able to do was to install in Watson all the knowledge and technology that would help each employee to guide his or her career path and give them a guidance to what career would be the best suitable one for your next step or next step, what learning you need in order to accomplish your goal, short-term, long-term. So you can use mobile app to ask questions to Watson, and Watson can give you career guidance through this whole interactive tool. And this is very powerful. At the same time, technology doesn't replace people neither. So what we do is we run the career conversation campaign between manager and employee simultaneously so that the people use this technology to be able to find out what he or she should be doing next for his or her career development. As they also talk to managers and upline managers to get a live guidance and live mentorship in terms of their career. So it's technology and people working together side by side. And that's what we are trying to drive for, to maximize employee experience at IBM. Similar things on the learning front. So it's called MICA, which is a learning tool, which is linked to the Watson Career Coach, where through the Watson Career Coach and with your career conversation, you come up with a good idea as to what would be the right next step for your career, or what would be the right next step. Both the skill set as well as the location, whether you want to be the people leader or the individual contributor, there are many options. But this gets linked into this Your Learning MICA, where you can choose autonomously which learning module to take and which ones are most effective, because you know that what is needed from the Watson Career Coach and from your career conversation. And they're going to link up with a MICA tool to be able to provide autonomously the type of education that you feel are important to develop your career. So the revolution here is a company no longer dictate, you take this education, you take that training. It's all autonomously done through employee exploration, through their own initiative to find out what learning skills, what learning modules are suitable to develop his or her skill. And this is
a culture change because it makes people autonomous and it makes people totally empowered to develop himself or herself to be a better leader or a better expert going forward. One more thing I just wanted to highlight is the so-called cognitive talent alert. So technology is very effective to be able to remind people what are the, people management sensitivities that you have to keep in mind. So when the high performers are doing a great job, then hey, it's time to give a recognition for employee because you haven't done that for some time to this individual. Or things like birthday is coming up to one of your employees in 2 weeks or 3 weeks. So why don't you start thinking about what message to write to him or her? Or things like your manager appointment. If you are to appoint manager, what are the necessary soft skills that you need in terms of your communication, your congratulation, to make sure that your employee being promoted or being appointed can maximize his or her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embrace the next adventure. So all these are sort of alert to remind managers of the next step and guide him or her for effective people management. Now again, I also go back to our earlier notion that these are just tools. And unless managers are very conscious in how to use those effectively, it doesn't really change the culture. So if managers don't have a strong emotion to really celebrate someone's appointment or birthday or compensation increase, it's just a reminder. It doesn't do much. So again, people leadership is people leadership. It doesn't replace those tools. At the same time, those tools are very powerful to help managers and help people be aware of what are the sensitivities that one needs to exert to be effective in people leadership. Lastly, I want to change the subject a little bit here to talk about a new color. So IBM right now, across Asia Pacific, and also in the USA, are embracing a so-called new color. And this goes back to Mr. Frederick Rainford's earlier notion that people really aren't judged today based on their specific academic criteria, academic certificate, or age, or what they have done, in the past. Things are much more evolving in terms of what talent are needed in today's era, and what this talent can do to make a change, make a difference in the future. So it's no longer blue collar, no longer new collar. We, particularly in places in Singapore, Australia, a few places, including Korea, we are starting to really form a partnership with a tech schools to really develop together the talent out of tech school. And we collaborate in a 1-year, 2-year program to train them with IBM technology. And in Singapore case, we give back half the people to Singapore society while we employ half of them within IBM. So it'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company and Singapore government to jointly develop people who have graduated from a tech school. And this is called a new color. And when we first started early this year, people weren't quite sure, but this is becoming a big hit because people are finding that actually those people are even more flexible and more adaptable to learning than established high degree students. So again, talent are very evolving, and what type of people you want to employ, how you want to develop, that's all up to you. And there's no stereotype establishment that we can count as a paradigm. It's changing. So again, the talent landscape is very much evolving, and like this new color, we are coming up with different ways to make sure that we can embrace and be very inclusive in sourcing workforce from the market and develop them and give them back to the society. So that was
example of IBM that I wanted to share with you. And back to my earlier starting comment, it's a 100 company, a 100-year-old company that is still trying to reinvent itself every day. And as long as we are part of that reinvention process, I feel, or we feel, that we can embrace the change that is taking place in the society and can lead the society with a right leadership, using the right technology, and technology and leadership are win-win equation to all of us.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Thank you, Kuniya.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온 황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년째 지금 글로벌 HR 포럼에 오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이렇게 좋은 연사분들과 같이 만나서 인사와 관련된 또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뛰어난 인재들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기 많이 계신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학생분들 또는 재계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실 카카오에서 왔기 때문에 석세스 팩터라든가 또 IBM 같은 왓슨 같은 제품을 얘기하러 온 건 아니고 대신 저희는 카카오톡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6년 동안 인사 업무를 하고 특히 한국과 또 컨설팅 업계와 또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가지 특히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에서 경험을 하면서 우리 동료 인사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경험을 말씀드리고 약간의 도움되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요즘에 주로 어느 매체나 또 많은 석학들이나 미래학자를 만나보면 대부분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게 어떤 미래를 펼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AI가 중심인 것 같고요. 또 로봇, 또 AI를 탑재한 로봇, 그다음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미래걸 이런 얘기까지 막 펼쳐지고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잡이 없어질 거다. 로봇에 의해서 또는 AI에 의해서 대체될 거다.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불안감과 기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게 그럼 우리 특히 사람을 다루는 인사 담당자, HR 프로페셔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될지 터미네이터가 될지 AI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 어떤 그림을 상상하고 계실 텐데 좀 더 그거를 인사라든가 우리 사회에 적용을 시켜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엄청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그 시대의 기술적인 발전의 특징은 리니어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적정한 비율로 성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이런 리니어한 어떤 발전이었다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크리멘털한 임프루먼트죠.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어떤 발전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게 있고 앞으로 좀 더 맞닥뜨리게 될 그런 사회는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J 커브 또는 엑스포넨셜 커브라고 하는 오른쪽에 위로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는 저런 곡선의 사회를 맞게 될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저 큰 갭, 저게 바로 기존 사회와 앞으로 사회의 큰 차이가 될 겁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 기존에는 하나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10만큼의 어떤 비용과 코스가 들었다면 10개를 만들면 100만큼의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겠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이런 테크놀로지 사회들은 하나를 만들 때나 10,000개를 만들 때나 100만 개를 만들 때나 큰 비용 차이가 나지 않는 점점 그 마지널 프로덕션 코스트가 0에 수렴하는 0에 가까운 여러분들 쓰시는 앱 하나 만들 비용, 앱 하나 판매하는 비용하고 10,000개 판매하는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가 대박이 나면 엄청난 그 효과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비용은 훨씬 적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갖게 되는 리턴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이 커브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곡선을 보시다시피 일정 수준까지는 어느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그 빨간 곡선의 초기 곡선은
기존에 우리가 봐오던 리니어한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초기에 그 아이디어가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테크니컬 인사이트를 가지고 잘 봐주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묻혀버리거나 심지어 엄청난 아이디어를 다른 기업에 헐값에 팔아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는 그 테크놀로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베네핏을 다 잃게 되거나 그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대박을 다른 회사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은 많이 보셨죠. 뭐 과거에 뭐 애플과 LG, 삼성 이런 케이스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테크놀로지 세상을 얘기를 하지만 점점 아마도 그런 엄청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많은 뭐 학생분들도 있지만 기업에 계신 분들 인사, 탤런트를 매니저하고 서포트하는 분들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기술적인 의미를 가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 같이 사람을 다루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보는 사람들에 있어서 관점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여기 있는 그 네 가지 그림처럼 산업혁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양상은 달라질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새로운 클래스가 떠오르고 기존 클래스가 떨어질 수 있는, 콜랩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술 인재들, 어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인재들이 융성을 했고요. 근데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디지털 인재들,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이분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클래스로 등장을 했는데 분명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게 되면 그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존에 있던 소셜 클래스가 약간 주춤하고 새로운 클래스가 분명히 라이즈 할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그 인재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기업과 좀 더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불안감 이것을 갖기보다는 그런 새로 떠오르게 될 라이즈하게 될 새로운 세대들을 어떻게 인사적인 관점과 또 인사적인 어떤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잘 담아내고 그분들을 더욱 디벨롭 시킬 거냐 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얘기를 계속하고 로봇 AI 얘기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인사업계에서 뭐 한국과 또 미국에서 인사 업무를 했지만 솔직히 제가 이제 2년 반 정도 전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만나보고 동료 인사업계 계신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27년 전에 인사를 했을 때와 지금과 일부 약간 패턴이나 어떤 유행하는 어떤 패드 같은 것들이 달라진 거는 있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인사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툴들, 석세스팩터라든가 왓슨 그걸 이용한 AI 기반의 인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사에 대한 철학과 또 제도와 그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에 대한 좀 고찰이 필요하겠다, 또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언가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뭐 자녀분들도 계시고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분명히 기존 세대와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기존의 조직의 틀과 기존에 채용하는 툴, 기존에 그 사람들을 모티베이션하고 평가하고 보상하는 툴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포텐셜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새로운 어떤 이런 트렌드가 기업에 일단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구조가 굉장히 달라질 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라든가 가장 중요하게는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특성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쉽게 빠르게 급변하게 변화하는 기술에 또는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워크포스를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될 거다. 똑같은 의미로 계속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아까도 이제 쿠니아가 얘기했지만 굳이 이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왔어, 하버드를 나와서 스탠포드 나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쫓아가고 캐치업하느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종이 어떤 졸업장보다는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요즘 뭐 콜세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디지털 학습 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툴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계속 캐치업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가느냐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조직이 워낙 과거에 우리가 보던 그 조직은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평면적이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페이스해야 되는 그런 조직은 굉장히 서비스나 제품도 다양하고 하는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조직 구조나 커뮤니케이션 가지고는 이 모든 복잡성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최근에 테크놀로지를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거기에 카카오톡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테크놀로지컬 인프라스트럭처가 분명히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워슨이라든가 석세스 팩터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에 전반적인 좋은 조직 문화 안에서 HR 프로그램들이 잘 머지가 돼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그 포텐셜을 끌어내야 되는 인재들을 잘 개발하고 포텐셜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분명히 다른 종류의 우리 그 후세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조직도 재구성하고 이 사람들을 어트랙트하는 방법, 또 채용하는 방법, 모티베이션하는 방법, 평가, 보상, 경력 개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어떤 밀레니얼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면 물론 사회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트렌드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굉장히 앙트레프레너를 합니다. 과거처럼 내가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기보다는 내가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더 기여할 것인가, 임팩트를 어떻게 전 세계에 줄 것인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많은 세대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여러분들 아마 3살, 4살만 돼도 먹어가면서 뭐 아이패드 쓰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DNA에 붙어 있는 세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24시간 온라인에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그다음에 그런 정보들도 한국에 있는 어떤 정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경이 없는, 내가 여기 있으면서 아프리카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그런 것들에 또 자극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텍세비하죠. 새로 발달되는 모바일 기술이라든가 인터넷 기술 이런 거에 굉장히 앞서가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라이프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절대 놓치지 않는 특징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밸류로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또는 내가 어떤 내 삶에 대한 플렉서비리티를 소유하는, 오운하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잘한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해줘야 더 잘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과거 우리가 했던 인사 어떤 관행들을 보면 내가 1월 달에 분명히 열심히 해서 분명히 큰 임팩트를 냈는데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그 다음 해 1월 달, 2월 달에 승진 인사나 급여 인상, 보너스나 돼야 어떤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이런 것들은 우리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 아주 그 자극을 주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심지어 보상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트랜스페런시,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사업에서의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기업 안에서 정보에 대한 어떤 통제를 통한 하이라키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마 그 넷플릭스 사례도 보셨겠지만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 따라 자기의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애자일한 어떤 빠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조직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 기본적으로 노메릭합니다. 한 군데 정체에 있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자기의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그냥 개인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의 임팩트를 더 살기 좋은 것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밀레니얼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잘 더 포텐셜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HR 밸류체인은 이런 것들이죠. 물론 사회가 아무리 발전돼도 저는 이 기본적인 밸류체인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에서 향후에 1년, 3년, 5년 후의 조직 구조와 인원의 믹스를 어떻게 적절하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통적인 어떤 산업이나 한국 기업에서 가장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워크포스 플래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좀 그게 잘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어트랙트 할 거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기업에 잘 웰랜딩하기 위해서 온보딩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계속 리더십을 어떻게 계속 디벨롭 시켜줄 거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할 준비가 됐다면 일을 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더 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보상과 모티베이션을 해주고 그게 이제 컴펜세이션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충분히 기여를 하면 자기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엑시트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밸류 체인이 될 거고 조금 더 조직이 복잡해지면 그 안에 있는 HR 애널리틱스라든가 임플로이 리거리라든가 커리어 디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저는 위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세대들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HR 애널리틱스라는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때 각각의 위에 있는 단계별로 워크포스 플래닝부터 리크루팅, 온보딩,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컴펜세이션 이 모든 단계별로 보여지는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우리 문화나 HR 프로세스에 즉각적으로 반영해주는 그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어떤 데이터적인 시각을 갖거나 또는 그 데이터를 생산해내거나 그런 것을 담아내는 구조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밀레니얼들의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 거냐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뉴 커런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 제가 30년 전에 입사할 때도 이런 지원서를 썼고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가 외부로 지원서를 받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방법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있는 실제 컨텐츠나 내용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데이터가 우리한테 쌓이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밸류 체인 단계상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의미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은 실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람들이 어떤 학습을 하고 어떻게 나의 필요한 컴피턴스를 갭 클로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그다음에 컴패션 데이터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믹스가 돼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미닝풀한 데이터로 다가와야 되는데 실제 그런 데이터들이 일단 나올 데이터가 일단 확보돼 있지 않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없다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대들을 좀 더 디벨롭 시키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우려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데이터들은 1년에 한 번, 연말 평가 때 한 번, 또는 채용할 때 한 번 컬렉트하는 그런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플로이들이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회사를 믿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얘기하는 그 디지털 또는 디지털 시대를 어떤 대비하는데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본적인 이런 플로우는 소셜 네트워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는 뭐 석세스 팩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HR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소셜 네트워크와 유사한, 페이스북과 유사한 또는 링크드인과 유사한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방향으로 업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럼 데이터가 일단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포인트들은 우리 조직 내에 이런 데이터들을 유효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거냐, 그게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부분이 되겠죠. 데이터 스트럭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그거를 유의미한 단위로 쪼개고 그거를 머지하고 또 미닝풀하게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론 좀 앞부분에서 쿠니아가 스탠다드이제이션이 어떤 그 기간이 일단 지나고 새로운 어떤 시대가 온다고 했지만 우리 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 아직까지도 스탠다드이제이션 표준화 단계까지도 못 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아까 이제 그 뭐 IBM에서 얘기하는 커그니티브 단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를 하지만 현재 우리가 어떤 땅을 딛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냈을 때 이걸 어떻게 맥센스하게 풀어낼 거냐,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내실 필요가 있고요. 뭐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그런 역량이 없다면 여기 계신 이런 두 분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분명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You guys should pay.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조직 구조 부분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조직 구조라는 것은 단순히 조직도, 우리가 얘기하는 박스와 라인으로 구성된 조직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안에 있는 전략과 프로세스와 사람의 문제와 리워드,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직도의 그림은 보통 군사 시대에서 300~400년 전에 만들었던 것들이 그걸 아직까지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낙하산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사람들에게 야, 너 왜 안 올라가니?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할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기반이, 조직은 어떤 인사에서의 또 기업에서 기반과 같은 건데 기반 자체가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그 위에 인사적인 철학과 또는 프로세스를 잘 만든다고 해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우리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이냐를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한 장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 셔틀, 달나라도 가고 뭐 화성도 가고 하죠. 근데 이런 어떤 스페이스 셔틀의 사이즈를 누가 결정했느냐? 누굴 것 같으십니까? 역설적이게도 2000년 이상 전에 로마인들이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 스페이스 셔틀이 그 발사를 하는 케이프 캐나베럴까지 가려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터널을 워낙 무거워서 그러니까 비행기로 날을 수가 없어요.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터널을 통과하려면 그보다 더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즈가 터널의 크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터널은 레일로드, 철로의 두 개를 합친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철로의 사이즈는 누가 결정했느냐? 2000년 넘은 로마인들의 저 마차 크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스페이스 셔틀의 크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말 엉덩이 두 개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사의 철학, 제도, 프로세스, 조직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밀레니얼들, 우리 후세 또는 100년, 2000년 후에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충분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큰 불안을 갖기보다는 차근차근히 현재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그런 인사 프로페셔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스터 하버크로프트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짧게 해주는 바람에 제가 약간 시간이 세이빙이 됐는데 제가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상 외로 그 플로어에서 올려주신 질문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좀 이렇게 문자로 질문 보내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혹시 나중에 손들어서 마이크로 질문하실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고요. 이제서부터는 영어로 Q&A를 할 테니까 이제는 그 이어폰을 장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Today we are talking about HR issues facing the companies and employees working in those companies under this severe technological changes. My first question is to SAP, Success Factors. I understand you are a consulting firm helping corporations meeting the challenges in this digital era. Since you did a very good advertisement today, commercial, Thank you. what can you do for, say, Korean startup companies and mid-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and mid-sized or large-sized tech companies like Kakao? What kind of services can you provide for them? I think it's a really good question, and I think that's the difference nowadays. If people are the heart of your business, certainly in a startup, that's where the ideas are from, critical talent. If you're in a big business like a manufacturing business and moving into smart manufacturing business, again, critical to your talent. So what we're able to do is we're able to provide a level playing field, and we're able to provide the insights of that talent, how it wants to work, how it's best performing, etc. And that doesn't matter whether an organisation is 2 years old with 20 people or 100 years old with 200,000 people. The principles that we've heard today are exactly the same. So that's fundamentally what we provide. We provide that common platform and the insights. What we don't do is we don't provide the strategy and the leadership. It's technology at the end of the day. That's what it is. It'll do what you tell it to do. What we need is people to change their attitudes towards the way that they deal with people and look at it as an asset and trust that asset to do the best for their business. And we help them do that. Okay. Taking the one question from the floor, I don't know whether it's Mr. or Miss Song Eun-sun put this question to you, to SAP Success Factors. How do you specifically empower people with technology? You mentioned that, empowering people with the technology. Can you be more specific about taking a few examples, how you empower people with the technology? Yeah, the fundamental principle is that we don't create HR systems for HR people. We create systems for individuals to manage their career across, just as we've seen today. So I can give you, examples like, Google is a customer of ours. So you can imagine the way that they need their individuals, their engineers, to have access to the organisation in their hand to make decisions. So we provide them with that access to do that. Before, most people would have to go to a department or ask permission to see something or have access to certain things. We provide that in an application in somebody's mobile phone so they can concentrate on the innovation that they're working on. Okay. My question to IBM. Yep. Actually, there was a question from the floor. How actively is IBM used? This question comes from a Jung Ji-won from the floor. How actively is Watson used? Can employees always access Yes. Watson Career Coach? Do people like it? Or is it an obligation to use it? Do people like it? Is it beneficial to the employees? In the real world, how does it work? Yeah, so there is no obligation. Nothing is mandatory. It's just that it's a tool that would help employee guide their career and also link that career aspiration to the learning. So it is a very useful tool, and it is being used across the world. The Watson technology itself is being, it's evolving every day, every week.
So there are new technology that get put into to Watson to have it more updated. So it is a living, growing machine, just like any human being. And to the extent where one can utilize it effectively, it will be very helpful. However, as I have mentioned, it doesn't replace human being. So what we encourage is to have the career conversation with your manager, have a career dialogue with your mentor, so that the real live conversations in terms of what's important for you and for your future get positioned correctly as you receive AI help from Watson. So two are side by side, and both complement each other. But Watson wouldn't replace real dialogue that you want to have with your manager, and that's going to be the source of your aspiration to how you want to shape your own future. Okay. Another question along the line is you mentioned the data analytics and analyzing the attrition possibility. Do you manage attrition ratio by the analysis of the people? Do we manage attrition ratio? We want to predict attrition ratio through the technology, through the analytics. So we know that certain attritions are quite harmful to the organization, while certain attritions may not be so bad because we also want some level of turnover. So what the analytics does is it provides knowledge of cluster of employees or grouping of employees which are high risk and high propensity to leave. And once we know those clusters, then the analytics would also give us a way to make that attrition rate to be significantly lower through various investment, particularly on compensation. And because we know the cost of attrition, as I mentioned, the training cost, the onboarding cost, all the cost that goes into replacing an employee, backfilling employee, that it is very, very powerful for us to not manage the attrition, but to be able to predict and address anything that we feel are excessive and harmful to the business. And once we have that prediction correctly, then it can bring a lot of saving to the company. When I was listening to your presentation, comparing your IBM case to earlier case of Netflix, Yeah. I think we were all thinking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At Netflix, they say there is no vacation policy. You want to go to vacation? Yeah, anytime you go vacation. There is no expense policy. If you want to spend money, company money, you do whatever you want to. There's no disciplines. And they do not pay any bonuses. They pay a lot, but they do not pay any bonuses. It's just very unique HR system that Netflix has, whereas IBM seems to have common goals, kind of disciplines, Yep. career coaches, and through the Watson Career Coach, you try to direct people to certain, destinations throughout this 400,000 total organization. Am I right? Do you have such disciplines? I think the differences are correctly described. One thing that I think we may be similar is that the empowerment is still the common theme. And IBM has processes and policies, but those are, from IBM perspective, important in order to deal with the complexity of our business. So it actually helps simplify things through common framework. And within that common framework, people are much more encouraged to show their autonomy through the Watson Career Coach or your learning, the MICA that I described, where you are able to choose your own learning module and be able to enroll your own training programs and be able to develop yourself in a way that makes sense to you. So there is no direction or there is no mandatory module that you need to attend.
it's the other way around, where tools and processes help you shape your own future and be able to autonomously come up with how you want to accomplish your career. So that, I think, is somewhat of a different. And maybe it's due to a scale. We shall see over the next, say, 20 years who will do better, Netflix and I IBM. don't know. But as I said, IBM company, the job of IBM is to reinvent itself. So we may be a very different company from 20 years ago. And that's the joy of our transformation. By the way, I was having a roundtable with the millennials just yesterday, and they did ask me one question which relates to this Q&A here. What is the most important skill in today's HR? Was the question. My answer was very straightforward. Most important skill is a skill to be able to reskill yourself. Reskill yourself. So if you are very flexible to be able to adapt new skills and make the change to your own skill portfolio, then that's going to be your competitive advantage. But one can have a great skill today, but if you aren't able to reskill yourself to adapt to that changing industry technology, then you may not be so relevant after 5 years. So that's the kind of reinvention that we are trying to drive across the company culture. Thank you. Thank you. Now the question is directed to Mr. Wang at Kakao. And as I studied in Korean, I hope we can go back to Korean and ask the question in Korean, and Sure. Mr. Wang answers in Korean so that everybody can more easily understand. Because this i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question. Because Kakao, everybody likes to join Kakao, right? It's a very, very important company. So back to Korean. 한국말로 이제 여쭙겠습니다. 최수빈 씨가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아까 넷플릭스 보상 체계는 인센티브가 없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는 어떤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시는지요? 네, 일단 비교를 한다고 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총 보상을 전부 캐시라는 현금을 해서 이거를 기본급과 보상 그 보너스를 나누지 않고 전체 보상을 해서 그 사람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모티베이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약간은 그쪽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또 보너스와 일부 스탁 옵션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개인들의 어떤 그 성과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하지만 각각의 조직별로 어떤 기여한 전체 조직에 기여한 것을 고려해서 전체 풀을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개인들의 성과 결과에 따라서 그 기본급의 인상과 또 보너스를 결정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일부 핵심 인재들에게서는 스탁 옵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방식까지 아직 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조금 더 IT 기업의 특성을 살린 그런 보상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 부사장께서 이제 뭐 구글 다니시고 뭐 해외를 오래 다니시고 이제 십몇 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크게 변한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카카오의 보상 체계를 한번 바꾸실 생각도 있으세요? 네, 지금 계속 연구 중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HR 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말씀드린다면 그 보상 체계는 사실은 굉장히 끝단에 있는 결과와 같은 거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은 보상이라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평가라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평가라는 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개인에게 기대되는 expectation, 내가 어떤 정도 수준이고 거기에 회사가 기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올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어떤 목표를 해야 되는지가 상대적으로 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약한 부분은 오히려 보상보다는 앞단에 어떻게 플래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 조직에 더 임팩트와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대화, 그 컨버세이션이 너무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보상에 대한 기회적인 제도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 조직을 좀 더 옵티마이즈하고 효과적으로 얼라인 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카카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신 성은선 씨 질문인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제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IBM의 경우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People Analytics를 통해서 직원들의 정보를 분석을 하고 직원들을 평가를 하고 또 직원들의 성장 경로를 그려주고 교육을 시키고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직원들의 경우에 이제 자기 개인 신상 정보를 다 털어놔야 되잖아요. 자기가 뭐 늦잠을 자고 싶다, 자기는 휴가를 겨울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신상 정보서부터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회사에다가 밝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직원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그 직원들의 정보 공개, 디테일한 정보 공개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지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시는지 카카오 케이스하고 가능하시면 저보다 다시 IBM 케이스하고 각각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BM. Oh, sorry, because No, Mr. Wang, you go. I go first.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맡고 있는 일단 조직은 일단 People Intelligence Lab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잘 구조화시키고 잘 만들어내서 그거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업 조직인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그 침범할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나의 정보를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회사의 어떤 개인에 반하는 것에 쓴다거나 또는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는 신뢰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직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좀 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우리가 피플 애널리틱스를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카카오 내에서 저희 팀에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모든 정보는 어나니마이즈,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하고 그거를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하고 그거를 직원들에게 명확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직원들 크루라고 부르는데 크루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프라이버시 데이터는 아직은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충분히 회사의 어떤 영역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People Intelligence Lab 말고 카카오 전체적으로 직원들과 회사 간에 그런 정도의 그 신뢰가 형성이 돼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가장 그런 신뢰가 쌓여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IBM case? yes, sorry, could you say in English? The data analytics. To do that, you have to get a lot of information from the employees about their, Yeah. likes or dislikes or their Yeah. backgrounds, etc. Do people worry about their privacies? Do they worry about their privacy within IBM? I personally don't have that feeling. So I think there is a degree of trust between the company and employees. Trust. In general, very strong. Now, one thing that I want to kind of, it's a bit of a similar thing, but we have run a campaign for the past few months asking employees to speak up. Speak up means if they are being harassed or if they are being bullied by anyone, why don't you just speak up? And so this campaign was very successful in that people did come up with anything that they felt were issues in the organization. And that again resonated very well because we felt that there is a degree of trust between employee and company. And that's why they feel that in this campaign, people were very open to bring up their cases. And company responded almost immediately to be able to try to address and talk to the employees if they're having any issues. So there is a degree of trust between the company and employees, which I felt a very strong culture that is important. And in general, I personally didn't feel that the privacy within IBM is an issue. Okay. Is there anybody who want to raise hands and ask questions from the floor? Yes. Can you bring microphone there? While you are preparing your questions, let me throw one common question to you three, okay? And then he answers questions, and then somebody answers question, and then you answer my questions in a row. My question common to you all is, I think everybody will feel the same way. We talk about a lot attributes.
specifics, some capabilities of employees. When we join a company like IBM or Kakao or Netflix, whatever, the company wants you to be capable of something. They want you to have some attributes, some capabilities, some ability to work well in that organization. We talk a lot about the challenges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humbleness, integrities, honesty, everything. These are very, very vague words. So for all these people to understand, for them to join a company like Kakao, IBM, or other companies, or their children to join those companies like yours, what are those attributes? Well, can you be more specific about what you really need from people that want to join your company? Okay, so and I hope you answer the questions in a row. Now, can you, yes, go ahead with your question. 질문하시죠. Hello, I'm Sang-ho Lee from Education First, educating company. And then actually Neil mentioned about the language barrier and also cultural difference in previous section. And then I think you have also the finding labors from the global pool. So you have all the same problems. So this is really challenging in these days because you treat with all the global people, and then you're selling global people, you hire global people. So how you manage it? So this question is actually for all of you. So please. Who will take the question? Okay, I can Maybe just, IBM? I can combine the two questions. From our perspective, the capability of the people that we look for really is the aspiration to grow personally. So we do want to bring in people and develop people who have aspiration to grow. And back to my earlier comment about reskilling, as long as you have the aspiration to grow and be part of the future with the company, then there's a whole set of trainings and other things that would help you grow. But everything starts with your own aspiration that you want to grow and grow with the company. So as long as your growth aspiration resonates with where IBM wants to go into the future, then we are totally aligned. And those are the people that we do want to bring in. And back to your question about this global nature or global culture that today appears to be quite important. Actually, IBM today is trying to glocalize. Glocalize means certain things are common, and that's important. And to keep things simple, standardization actually has been beneficial. But Korea and India, for example, that I cover, are extremely different. So my agenda every day is how to localize. So local Korea agenda, that is totally different from India agenda. How do I differentiate? And run things that make sense in Korea and run things that make sense in India, identify them and differentiate them and bring value to each society. So it's a combination of really what is global, what is local, and both sort of side by side, and to create a win-win equation here by that synergy. Okay, Mark? I think, with respect, I think you might be confusing skills, so the ability to be an accountant or a lawyer and understand those things with attributes. So the thing we look for in our business is we look for things like we want emotional intelligence, creativity. Emotional intelligence, yeah. Creativity. So we look for that through assessments. There's a difference from the skill, in effect, there's a difference to the skill you have now as a lawyer as to maybe you want to be a songwriter, okay? So you have to have the propensity to be able to move on. We heard it this morning about what your career starts at, maybe in accounting, and what you may end up at in another area. So the specifics that we look for are things like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obviously underpinning that is the ability to learn and want to learn new skills, not to consider yourself in a box. I think the comment on a global talent pool is really, really important to us. We
we need to reflect the society of our customers. We need to reflect the society of the whole world and different countries. And when I travel around the world, as we've seen, there's people from every country and every walks of life nowadays in every country that I go to around the world. So it's really important as an organization that the talent that you hire reflects the diversity of your customers. It's a critical component of business, but it also one of the upside effects is it really does create a really good culture within your business, a good understanding of certain nuances and different things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it makes for a very healthy, open culture that doesn't have discrimination, that doesn't have bullying and things like that. So that's how we do it. Mr. Wang. 저희는 아직 그 글로벌 비즈니스보다는 로컬 또는 아시아 쪽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질문보다는 아까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는 회사별로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를 기업들이 본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General Cognitive Ability라고 해서 얼마나 똑똑하냐. 근데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문제 해결 역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롤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분야에 얼마만큼 전문가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조직장이나 매니저한테 요구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책과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할 거냐를 보는데 특히 카카오는 이 주도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에서 어떤 시킨 일을 하는 그런 인재보다는 내가 일을 찾아서 주도적으로 좀 더 많은 임팩트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 그거를 본다고 보고요. 네 번째는 이 회사와 정말 맞는 사람이냐. 아무리 똑똑한 인재라도 그 기업의 문화와 맞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일단 보게 되고요. 이 모든 거를 다 통틀어 봤을 때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량은 빠르게 학습하는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 채용 방식에서 많이 바꿔서 작년부터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학교를 나왔다, 어떤 좋은 학점을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제 내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저희가 요구하고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를 충분히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또 플러스 또 여러 가지 면접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 맞는 사람들을 검증하는 방법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90분 동안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들어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그만큼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도 오늘 많은 레슨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계셨고 행사 진행자들 그리고 뒤에서 또 동시통역을 해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아울러서 발표해 주신 세 분들 큰 박수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